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권은 급속히 조기 대선 체제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와 함께 민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탄핵 심판 두고요. 워낙 진영 간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승복을 할 거냐 이 얘기 저희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춤 층을 나눠보니까 보수층에서도 66%가 수용하겠다, 중도 85%, 진보 97% 수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애초에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 의견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수층이나 또는 여당 지지층에서 월등히 높아서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이제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적고 좀 조정이 되고 안정화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이제 평가입니다. 방금 이제 소개해주신 조사에서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일 테니까요. 그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보수 성향층에서 66%였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33%였으니까 2배가량 더 높은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안정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극렬하게 집회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여론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유의미한 흐름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바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민들이 어쨌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냐 탄핵이냐 파면이냐 이제 이런 시각이었다고 한다면 대선 국면에서는 그것보다는 누가 이제 우리 진영의 또는 우리 당의 후보가 되어야 하느냐. 근데 그런 프레임으로 시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잊혀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히려 탄핵 심판 전에 승복 못하겠다라는 것보다 이게 전환이 된 거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만약에 이제 어떤 후보가 여권의 후보가 정해지게 된다면 아마도 어떤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라든가 또는 이제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여당의 대선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사실상 방해하는 거가 돼버린 거거든요. 지지율 상승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주류에서는 어떤 후보가 정해지면 주류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탄핵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 흐름들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여권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이 답이 많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론조사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탄핵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파면이 된 데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렇게 물은 거겠죠. 국민의힘 지지자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79%가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하신 분들은 잘된 결정이다가 97.9, 무당층이다라고 한 분들은 잘된 결정이다 70.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 결정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일단은 봐요? 이제 무당층에서도 한 70%. 그러니까 무당층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중도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도 잘된 결정이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9%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응답자들의 성향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정치에 관심이 높지 않은 응답자들도 주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도 많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이 방식은 자동 응답 전화 방식으로 조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ARS 방식이라고 하죠.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화가 오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관심 있는 거는 끝까지 듣게 되잖아요. 근데 관심 없는 거는 바로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의 특징이 정치에 관심도가 매우 높은 분들은 마지막까지 듣고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크게 관심이 높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매우 이제 정치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성향이 매우 강도가 높은 분들.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응답이 좀 높은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당일날 실시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측면에서 이 판결이 상당히 좀 결정이 중요하다, 잘 됐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 되면 이후에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조사 시점이라든지 네, 그렇죠. 조사 방식이라든지 아무래도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정치권이 일제히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네. 일각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애도 기간을 좀 갖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빨리 전환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은 뭐 애도를 기간을 이제 가질 필요 이게 여권의 일각에서는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선거 캠페인이 진행이 되게 되면 네.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으니까 내가 쉽게 유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뒤쫓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짧으니까 더 빨리 애가 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어떤 지도부 입장에서도 지금 짧은 조기 대선 60일 안에 치러지는 이 기간 동안에 추격을 하려고 하면 빨리 과거와 단절을 시키는 것이 우리한테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부가 오히려 더 이런 흐름을 바랬을 수 있고 다른 대선 주자들도 그런 어떤 외도의 기간들, 안타까운 시간을 갖는다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기 대선이라는 어떤 특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네네.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선호한다라는 의견이 56.9%고요. 정권 연장 쪽에 응답을 하신 분이 37%예요. 네. 이 조사 기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일부터 4일까지거든요. 네. 그 파면 결정이 4일 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반영된 것 거죠. 같기는 한데 흐름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에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조사 지표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뭐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뭐 후보들 지지율이 있고 정당 지지율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선거마다 중요한 조사가 이제 따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권 안정론에 공감을 하느냐, 정권 심판론에 공감을 하느냐. 그것이 그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각 틀이거든요.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죠. 대선에서는 뭐 정권 심판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대신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어디에 더 공감이 하냐. 이 문항이 여러 문항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문항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네.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게 되면 방금 그래프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이제 표에서 보셨습니다. 20%포인트 가량 이제 야권의 정권 교체론의 공감도가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각각의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또는 여당 지지층, 야당 지지층은 갈라져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중도층의 여론 흐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도층에서 거의 이제 야권과 같은 흐름, 전체 평균과 비슷한 흐름으로 정권 교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 흐름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도 금요일에 결정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 흐름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럼 정권 연장이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층 지지율보다도 좀 낮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중도층 말씀을 하셔서요. 네. 중도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중도층만 놓고 보면은 정권 교체 쪽이 65.7%고요. 정권 연장 29.6%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중도층 흐름을 여든 야든 지금 다 보게 되잖아요. 이 네. 중도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도층이 존재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중도층이 이제 왜냐하면 모든 중도라고 하면 이제 중간을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사람들이 모든 이슈에서 한 가운데만 선택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네. 네. 근데 뭐 이 중도층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일한 그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 흐름과 같이 하고 어떤 이슈에서는 보수적 흐름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선거 때마다 인물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좀 다르게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유독 대선에서 중도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은 우리가 많이 나와도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 정도의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양당의 고정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가면 채워지는 투표율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중도층이 물론 투표장에 나오지만 중도층이 어떤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 얘기하지 않지만 대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최근에 보게 되면 70% 후반, 거의 80%는 육박하거든요. 그거는 양당의 고정 지지층 이외에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대거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중도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막판에 정당의 선거 캠페인을 보면 이 중도층 표심에 맞는 것에 집중적으로 이제 캠페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중도층이 비상계엄 이후로 일관되게
좀 진보 진영과 또는 야권과의 궤를 같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흐름들 또 정당 지지에 대한 흐름에서 야권이 이제 우세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당으로서는 이 중도층을 다시 이전처럼 좀 복원해서 양쪽을 좀 고르게 분산되게 하는 것을 과연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여당으로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너무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또 신경 쓰는 게 이 정당 지지도일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5.7%거든요. 그런데 이게 2주 연속으로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어요. 네. 이 흐름이 지금 말씀해 주신 흐름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정당 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쪽 진영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가 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1대1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치러진다고 했을 때 정당 지지율은 최소로 가져가게 되는 지지율입니다. 기본이다. 이건 정당 기본. 지지율보다 낮은 어떤 후보 지지율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기본 체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 10% 포인트 가량 격차가 최근에 많은 조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뭐 전주에 비해서 야당 지지율이 뭐 2% 떨어졌다, 뭐 2.5%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차 범위 내에 이제 변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여당과 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한 10%포인트 가량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야당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유리한 것이고요.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것이긴 할 텐데 정당 지지율이라는 특성은 질문은 우리가 여러 정당들 중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당을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좀 당당하고 떳떳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좀 문제가 많다, 구설에 올랐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하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불법 비상계엄이 있고 또 탄핵이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당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당의 고정 지지층 비율은 비슷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당에서는 일정 부분의 응답을 표출을 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것을 여당이 해소해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걸 해소해내지 못하면 그 지지층들이 선거일에 투표장에 나오지도 않게 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당에게 상당히 과제를 안겨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는 이렇다라고 네. 이제 저희가 봤어요. 그러면은 차기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있잖아요. 네. 경쟁력은 어떨까? 선호도가 어떨까? 이거를 조사를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 지금 40%로 가장 높고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대선 주자들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 합친 것보다 네. 높거든요. 그리고 1대1 가상 대결을 한번 해보면은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요. 이재명 대표가 누구하고 붙어도 다 이기는 걸로 나오고 50% 이상 나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 보셨던 이제 다자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에 거의만 있는 조사 결과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만 해요? 이게 이제 여당의 모든 후보들 또는 야권의 모든 후보들을 한 바구니에 넣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선거는 이렇게 치러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러지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미디어에서는 뭐 1등, 2등, 3등 위주로 정보를 이제 쏟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후보들을 쫓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서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디어에서 1등, 2등, 3등 선두 그룹 위주로 정보를 쏟아내게 되면 유권자들은 그 사람들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돼요. 그러면 1등, 2등, 3등은 그 위치가 더욱 고착화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더 유명해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40%,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30%대 조사들도 많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다자구도에서 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인데요. 40% 앞자리 40% 나온 건 상당히 사실 이제 최근에 있던 현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인용으로 인한 효과도 얻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본인의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지율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여론조사가 전체가 100%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 뭐 10%, 20% 가까이는 응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한쪽 진영의 맥시멈은 한 40%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 40%를 얻게 되니까 야당에 있는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지지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야권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 선거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어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새로운 후보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쉽지 않음을 좀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여권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다 한 자릿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권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면 한두 명의 후보로 좀 경쟁력이 모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야지 사실 그 진영에도 나은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주자들과 아주 차이가 큰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권 지지층들의 특성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후보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들, 반대하는 후보들 있잖아요. 성격이 확실히 갈립니다. 근데 지지층도 그렇습니다. 지지층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지지층들은 그 일은 그 일이고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확장성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한 명 또는 한두 명의 후보로 지지율이 몰리게 되면서 야권 후보와 경쟁력 있는 구도를 보이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게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여권의 후보들은 뭐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렇게 여러 명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한 명이 아니라 한 4명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눠지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까 보여준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야당 후보가 야권층들이 집중적으로 모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어쨌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못 나와도 지지율 수준이 40에 가까우게 되는 것이니까 그 이상 나타나는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후에 그것을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네. 얘기를 해요. 우리가 후보가 많기 때문에 네. 경선이 재밌을 거다. 경선이 흥행이 되면 지지율도 오를 거고 그러면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정 부분 이제 맞는 말이긴 해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선거에서 대중의 관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거 결과가 너무 확실하다 하면은 투표하러 안 갈 수도 있고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될지 알 수 없을 때는 어쨌든 그 지지층의 또는 대중의 관심들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흥행에는 뭐 좀 도움이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관점, 그 관계, 그것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여부가 지지층들이 지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후보들이 당신은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게 되면 그런 이제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흥행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지지층들이 한 군데 모아지지 않으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명이 되잖아요. 그것은 제도적인 단일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지지층이 다른 사람들이 한 명으로 됐을 때 그 지지가 모아지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도적 단일화인 경선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의 지지층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후보들의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는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관심이 보일 수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나눠져 있기 때문에 흥행이 돼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예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당이 경선 체제로 이미 들어갔거든요. 네. 어떤 결과가 좀 나올지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조금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